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쿠팡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20년) 차 직장인이시자 또 회계 전문가이신 한정엽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자님 간단하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20년 차 직장, 하나의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업무는 이제 회계 업무를 9년, 그리고 영업 업무를 2년, 그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기획 업무를 9년째 맡고 있는 회계가 직장에서 있도록 쓸모에 쓸 줄이야의 저자 한정엽입니다. 와, 20년이면은 그것도 한 직장에서? 네, 맞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회계 업무뿐만 아니라 뭐 기획 업무도 하셨고, 또 영업도 하셨고, 자, 그런데 이 회계 관련된 서적을 쓰셨어요. 네. 회계가 그만큼 약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 회계는 사실 이제 그 회사의 언어로서 표현되는 용어인데요. 네네. 일단은 그 회계를 알고 회계를 이용해서 회사 업무를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직장인의 자기 개발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의 전문성을 길러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고 본인의 역량이 쌓이면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연봉이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로 이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좀 클래스도 좀 운영을 해봤고, 네.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커리큘럼을 좀 보긴 보는데, 네. 은근히 그냥 회계 수업이 많아요. 예. 네. 사실 뭐 주식 투자를 위한 재무제표 분석 이런 것도 아니고,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회계 수업이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직 좀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뭐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을 잘하면 되고, 기획하는 사람은 기획을 잘하면 되고, 회계는 약간 좀 재무관리 부서라든지 그쪽에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에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런 뭐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회계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 회계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 커뮤니케이션이요? 예. 왜냐하면 회사의 경영진이 그 각 사업 단위 내리거나 아니면 이제 지원 단위로 내릴 업무를 지시를 할 때 모든 기준이 되는 건 사실 회계의 수치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숫자요? 예. 네. 그 이유는 회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예산제도로서 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제도는 1년에 써야 될 돈, 그리고 1년 동안에 달성해야 될 목표, 그 1년 동안에 남겨야 될 이익, 여러 가지 어떤 구성 요소들을 숫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 안에서 이제 내가 맡아야 될 일, 그리고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들이 구현이 돼서 내려오고요. 이러한 것들을 서로 보고를 하고 경영진에게 의사소통을 할 때 숫자로서 서로 얘기하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라고 한다면은 뭐 목표 매출이 얼마고, 네,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얼만큼 시간을 투입해야 되고, 이런 식이 어떻게 본다면 방금 말씀하신 숫자 중심의 그런 방침이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뭐 얼만큼 시간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뭐 계획을 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회사에서의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근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목표를 향해 우리가 달려갈 때 그 어떤 정해진 지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거를 경영진과 중간 관리자와 밑에 있는 실무진이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숫자 중심의 대화, 그리고 숫자 중심의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라는 기준 안에서 같이 융합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회계를 이해를 하고 그래야만 경영진이 저러한 목표로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구나 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니까 딱 듣기에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냥 수치 중심의 좀 정확한 데이터 기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좀 이제 그런 개념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사실은 이제 그 회계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숫자라고 되어 있지만 그 회사에서는 공통적인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로 나와 있는 보고서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재무상태표는 이제 회사의 재산 상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즉 자산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회사가 사업을 하면서 갚아 나가야 될 부채,
그리고 그 부채라던가 사업을 이루기 위한 근본인 자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손익계산서는 그 회사가 1년 동안에 달성해야 될 매출 목표, 그리고 거기에 써야 될 비용, 원가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사업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벌어야 될 이익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회사의 재산 현황, 네. 그렇죠. 뭐 건물이 얼마 있고, 이를테면 뭐 비품이 얼마 있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회사의 자본으로 조달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외부에서 빌렸다든지 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한마디로 그냥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얼마나 남았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어차피 현금 흐름표도 돈을 얼마 벌면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고 그런 개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이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네, 손익계산서는 그 보통 장부상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고 그것을 바로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주로 어느 기간에 시차를 두고 그걸 돈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는 개정이 있는데요. 그 회계에서는 매출이 발생하면 그걸 먼저 이익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태에서 네. 이익으로 그 계산을 하는데요. 현금흐름표는 그때 현금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로 미래에 현금이 들어왔을 때 그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회계에서는 그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현금흐름표는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그게 현금으로 들어왔을 때 손익계산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현금흐름표는 변화가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왔다고 표시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장부상의 이익과 실제 현금과의 어떤 차이,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뭔가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뭔가 이제 계약을 맺어서 네. 뭐 용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품을 제공했다라고 하면은 그 제공한 즉시 뭔가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예, 계약서상에 뭐 2개월 뭐 말이내 지급한다. 네. 뭐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보통 예. 보면은. 그러면은 뭔가 그런 서비스나 뭐 제품 이런 것들을 제공했을 때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로 잡을 수 있지만 네. 아직은 돈이 안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장부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기재를 한다. 네, 그런 맞습니다. 의미시고, 대신에 이제 현금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네.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돈이 들어왔을 때 네. 그때 인식을 한다. 그렇게 예,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영업직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네. 생각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꼽는다라고 네.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가장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손익계산서를 사용을 합니다. 손익계산서. 예, 손익계산서에는 그 일단은 매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매출을 이루기 위한 매출 원가, 그리고 비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즉 저희가 약칭 이제 판관비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판관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모두 비용을 제한 다음에 남은 영업이익. 그게 이제 사실상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얻어든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그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과 그 수익을 다 합친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기순이익 이제 법인세까지 차감을 한 내용인데, 이 당기순이익은 주주 입장에서 좀 중요한데요. 이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이제 배당금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있는 그 근무를 하고 있는 그 근무자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으로 그 성과 평가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 네네.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당기순이익을 통해서 올해 얼마큼 배당이 되겠구나 하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주식 쪽에서는 순이익을 많이 보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주당 순이익이라고 해서 EPS 이런 것도 좀 많이 보고. 근데 그 회사의 직원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좀 중심으로 영업 성과,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건가요? 네. 그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사실 매출액이 좀 중요했습니다. 네. 매출액이 커지면 당연히 이익이 커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출을 올리는 거를 이제 성과 목표로 많이 잡았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면서 써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매출을 올리면서 이익도 같이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구조를 같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영업직 입장에서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약간 성과급을 더 요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사실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네. 그 어떤 그 인센티브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많이 그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영업직군이라던가 관리직 그리고 이제 기획직에서도 보는 게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볼 줄 안다라고 한다면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도 좀 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그 회사의 비용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좀 높여가지고 자기 뭐 KPI라든지 네. 그런 걸 높이는 방법도 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비용을 줄입시다, 원가를 줄입시다 이러한 것들이 다 그 구성하에서 맞춰서 이제 KPI가 정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그 중요한 그런 네. 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좀 사례를 좀 예. 들어서 좀 말씀해 주시면은 더 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뭐 약간 뭐 손익분기점 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뭐 고정비와 변동비 예.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무 비율에 관련된 그런 네.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는 제품이나 상품을 파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게 0이 되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지점을 넘어서는 순간 이익이 발생하는구나를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고요. 그걸 보통 BE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를 분석하는 건 이제 CVP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회사에서는 한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지는 않고 다양한 제품군과 상품군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은 많이 팔았는데 이익이 적고 어떤 제품은 적게 팔았는데 이익이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익이 많이 는 제품을 조금 더 많이 팔고 이익이 적은 제품을 좀 더 줄여나가야겠다라는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파악하는 게 BEP, 손익분기점 분석이고요. 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품이나 상품의 라인업, 포트폴리오들을 다시 재구성을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팔아야 될 상품, 제품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성해서 구성원들에게 이제 판매를 독촉한다거나 영업을 장려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정비와 변동비라고 하는 걸로 구분이 되는데요. 고정비는 매출의 증가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하고 변동비라고 하는 부분은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연동돼서 커지는 비용을 변동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와 변동비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이제 그 숫자를 통해서 이제 BEP 산출을 하는데 고정비와 변동비 중에 변동비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변동비가 왜 중요하냐면 고정비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고정비를 넘어서는 순간 회사의 매출이 늘수록 이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에 변동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커져도 같이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익의 규모가 매출이 커도 그만큼 크게 늘어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변동비를 줄이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요. 그 변동비를 줄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그러한 어떤 성과가 굉장히 좀 많이 부여가 된 상황입니다. 변동비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줄이려고 할까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쿠팡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단기간에. 맞아요. 그래도 이게 적자폭이 그렇게 같이 늘어나더라고요. 늘어나는 구조가 뭐냐면 변동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사에서 사오는 그 매입 원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고객에게 팔아도 같이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게 사실 쿠팡이 싸게 팔고 예. 서비스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사실 그런 마진이 되게 박하긴 한 것 같네요. 네, 말씀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도 이익이 이렇게 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변동비가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적으로 이제 고정비가 높더라도 변동비가 낮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주로 이제 설비라던가 공장, 기계장치들을 이제 갖춘 회사들입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를 설명을 드리면 한번 공장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그 고정비를 어느 순간 넘어서게 되면 변동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조업체들이 대부분 다 고정비가 높고 변동비가 낮은 특성을 갖고 있고요.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회사들은 고정비는 낮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매입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변동비가 높은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이런 고정비와 변동비의 어떤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사업 모델 특성상 네. 뭐 변동비가 높은 게 좋냐 아니면 네. 고정비가 높은 게 좋냐 예. 그런 차이는 혹시 있을까요? 일단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요. 그 처음에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고정비가 높은 회사야, 우리 회사는 변동비가 높은 회사야,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회사들이 이러한 그 형태를 갖고 3년, 5년 지나면서 계속 바꿔나갑니다. 예를 들면 변동비가 높은 회사는 변동비를 계속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요. 고정비가 높은 회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매출을 올려서 고정비를 계속 상쇄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의 특성을 이해를 하고 그러한 전략에 따라서 사업 방향, 매출을 높여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적게 팔아도 이익을 많이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은 매입하는 단가를 계속 낮춰서 이익을 더 키울 것이냐, 이런 방향이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좀 오너의 내지는 대주주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예. 그게 뭐 정답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재무제표상 특히나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딱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약간 좀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전략을 잘 알아야 될 테고 직원 입장에서도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사실 포인트인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실은 고정비가 높다, 변동비가 높다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업원들은. 그렇죠. 그냥 비용을 절약해야겠다, 원가를 아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계신데요. 다만 여기서의 어떤 포인트라고 하면 내가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 부서가 변동비를 사용하는 부서인지 고정비를 사용하고 있는 부서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변동비에 속한 부서라고 한다면 변동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회사의 변동비가 조금이라도 줄었다, 그러면 그 직원은 회사에서 굉장히 환영을 받습니다. 바로 승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중요한. 약간 제조업에서 약간 이 특정 부품에 대한 원가 절감을 하나 했으면 어차피 그 판매하는 제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회사의 플러스 요인이 돼서 뭐 승진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